과연 화성에도 생명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지금의 화성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화성이라면 충분히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화성의 암석을 이용해 만들어진 화성과 비슷한 환경에서 아주 잘 자라는 미생물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이 미생물은 다른 환경에서 자랄 때와는 달리 스스로 특수한 외피까지 만들어 몸을 덮기도 했죠. 이러한 실험 결과는 과거의 화성에 생명이 진짜로 존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화성 어딘가에는 과거에 살았던 생명의 흔적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지는 않지만 지구에는 다양한 화성의 암석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노스웨스트 아프리카 7034라는 검은색의 화성 암석이 이번에 실험에 이용되었는데요. 이 암석은 검은색을 띠고 있어서 블랙 뷰티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블랙 뷰티는 약 20억 년 전 화성에서 만들어졌으며 대략 수백만 년 전에 화성을 떠나 지구에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과거 화성에 생명이 존재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화성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블랙 뷰티의 일부를 곱게 갈아서 생물 반응기라는 기계 장치의 안쪽 바닥에 뿌려 넣었습니다. 그 후 생물 반응기를 적당히 가열시킨 뒤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고대의 화성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냈죠.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화성이 한때 대기가 두껍고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환경이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지구에서 발견된 다양한 화성의 암석을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만약 과거의 화성에 생명이 존재했다면 지구의 극한 환경에서 발견되고 있는 미생물과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지구에는 이산화탄소와 무기화합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생명체들이 여럿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중에서 메탈로스파이라 세둘라라는 미생물을 이 실험에 이용하기로 결정했죠. 이 미생물은 뜨거운 화산 온천에서 수집되어 생물 반응기 안에 있는 화성의 운석 가루 위에 놓여졌습니다. 그 이후 전자현미경 등의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 이 미생물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지켜봤습니다. 또한 이 미생물이 어떠한 침전물을 만들어내는지도 원자 단위로 아주 자세히 관찰되었습니다. 관찰 결과 이 미생물들은 화성의 환경과 비슷하게 재현된 생물 반응기 안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성장해 갔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미생물이 다양한 성분이 섞여 있는 철, 망간, 그리고 인산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견고한 외피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또한 매우 복잡한 성분으로 구성된 물질을 세포 내에서 만들어내기도 했죠. 이는 블랙 뷰티 암석에서만 관찰된 아주 특이한 결과였습니다. 이 미생물을 이용해 다른 광물이나 운석에서 실험을 했을 때는 이러한 현상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에 실험을 통해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 데이터는 바로 화성의 환경에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침전물의 구성과 그 형태였습니다. 이는 화성에서 사라져버린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때 아주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 화성에 도착하여 활동을 시작한 퍼시비어런스는 앞으로 이곳에서 토양 및 암석 샘플을 수집하게 될 텐데요. 만약 수집된 샘플에서 메탈로스피에라 세둘라가 만들어낸 침전물과 유사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이는 화성의 생명을 암시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의 실험 결과는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의 흔적뿐 아니라 지금의 화성에서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 가능성을 더 높여주었습니다. 이렇듯 최근에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은 왠지 화성에서 생명이 발견될 것만 같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데요. 정말 우리의 기대대로 화성에서 생명이나 그 흔적이 발견되기를 바라봅니다.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행성, 화성. 먼 옛날의 화성은 지구처럼 많은 물을 가지고 있었던 푸른 행성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화성의 표면에 남아있는 많은 흔적들을 통해 푸른 화성의 과거를 엿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풍부했던 화성의 물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어쩌면 화성은 처음부터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불운의 행성일지도 모릅니다. 화성에는 물의 존재를 보여주는 수많은 흔적들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물에 의해 깎여서 만들어진 계곡이나 암석 등의 증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물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의 화성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많던 물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으며 이 푸른 행성은 어째서 죽음의 행성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화성을 연구해오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탐사 위성과 탐사 로봇을 화성으로 보내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노력해오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과학자들은 화성의 과거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에서 물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화성의 자기장의 약화나 대기의 상실 등을 제시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화성은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행성이 대량의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새로운 조건을 제안했는데요. 그 조건은 바로 행성의 적절한 크기와 질량이었습니다. 화성과 같은 행성이 대량의 물을 유지하기에는 그 크기와 질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실 화성의 크기는 지구에 비하면 작긴 작습니다. 화성의 지름은 지구의 불과 53% 정도로 지구의 절반을 조금 넘는 크기라고 할 수 있죠. 또한 화성의 질량은 지구의 질량보다 10배나 더 작고 중력은 지구의 3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화성은 물을 포함해서 생명에게 필수적인 휘발성 물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애당초 없었다는 겁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칼륨과 칼륨의 동위 원소를 이용했습니다. 칼륨은 비교적 휘발성이 높은 원소이지만 외부 충격에 의해서는 잘 기화되지 않는 원소인데요. 그래서 칼륨의 함량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추적하면 휘발성이 훨씬 더 높은 물의 변화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화성에서 온 운석 20개를 준비한 뒤 지구, 달, 소행성 베스타와의 칼륨 성분의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화성은 형성 초기 때부터 이미 휘발성 물질을 계속 잃고 있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성이 잃어버린 휘발성 물질의 양은 지구가 잃어버린 물질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죠. 하지만 크기가 훨씬 더 작은 달과 베스타에 비해서는 휘발성 물질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재의 달과 소행성 베스타는 화성보다 훨씬 더 건조한 상태입니다. 예전부터 과학자들은 달보다 훨씬 더 작은 화성의 운석에서 휘발성 물질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발견을 통해 휘발성 물질의 양은 행성의 질량이나 크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물과 같은 휘발성 물질의 양과 상태는 중심별과의 거리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즉 중심별에서 거리가 가까우면 열에 의해 물이 증발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멀면 물이 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중심별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지점을 가리켜 우리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을 통해 그동안 고려되지 않았던 행성의 크기나 질량의 조건이 새롭게 추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특히 태양계 바깥에 있는 외계 행성들의 생명체 거주 가능성을 연구할 때 유용할 수 있는데요. 휘발성 물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생명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푸르렀던 화성은 어떠한 급격한 사건에 의해서 물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행성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성이 그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니 뭔가 더 외롭고 쓸쓸해 보이기도 하네요. 이번에 발견은 화성을 탐사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성의 궤도를 돌고 있는 정찰 위성이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화성의 표면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용암 동굴의 입구를 발견한 겁니다. 이 동굴의 입구는 지구에 있는 그 어떠한 용암 동굴보다 훨씬 더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제 화성의 용암 동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깊고 넓은 동굴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용암 동굴은 지표면 아래에서 용암이 흘러가게 되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용암의 중심부는 뜨거운 상태로 계속 흘러가지만 용암의 외부는 서서히 식게 되어 천장과 벽을 만들게 되죠. 시간이 흘러 모든 용암이 완전히 빠져나가게 되면 이러한 용암 동굴이 완성됩니다. 용암 동굴은 지구를 비롯해 달과 화성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외에도 과거에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행성이나 위성이라면 이러한 용암 동굴이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에 화성에서 발견된 용암 동굴은 입구의 너비가 무려 50m 정도에 달했습니다. 지구에서 발견되는 용암 동굴의 너비가 최대 약 14에서 15m 정도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거대한 크기라고 할 수 있죠. 더욱이 화성은 지구보다 크기가 더 작은데도 이렇게 거대한 용암 동굴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의 표면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용암 동굴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러한 용암 동굴 안에는 고대의 외계 생명체들이 아직도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그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먼 옛날 화성의 지표면에 생명이 존재했다면 행성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이곳으로 숨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은 지금도 용암 동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물론 과학자들의 기대와 달리 이곳에는 정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장소는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래 인류에게 훌륭한 안식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 가치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동굴이 탐사 기지나 미래 인류를 위한 거주지로 활용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이라고 제안합니다. 이곳은 우주 및 태양 복사와 행성 표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운석 충돌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굴 안은 지표면에 비해 낮과 밤의 온도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용암 동굴 안으로 들어가 실제로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행성의 표면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일 겁니다. 어쩌면 지구의 용암 동굴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화성의 용암 동굴은 반드시 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용암 동굴을 탐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사에서 제안한 문 다이버 미션입니다. 문 다이버 미션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용암 동굴 근처에 착륙선을 착륙시킨 뒤 착륙선에 탑재되어 있는 탐사 로버를 분리합니다. 이 탐사 로버는 2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는 차량 형태의 로버로 케이블을 이용해 착륙선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죠. 탐사 로버는 이 케이블에 의지하여 용암 동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탐사 후에는 밖으로 나와 우리에게 결과를 전송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문 다이버 미션이야말로 화성의 지하에 묻혀있는 비밀을 밝혀내는데 최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 다이버 미션은 국가의 자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 탐사 계획은 타이탄이나 유로파를 탐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한데도 말입니다. 아쉽게도 아직은 화성이나 달에 존재하는 용암 동굴을 탐사할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 다이버 미션의 구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언젠가는 분명히 탐사가 진행될 겁니다. 당장은 아쉽지만 탐사 로버의 기능이나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천천히 기다리면 좋을 것 같네요. 과연 화성의 동굴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지구처럼 습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장소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하고 있는 장소일까요? 언젠가 이곳에서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만한 고대의 유적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의 용암동굴 탐사는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마침내 과학자들은 화성의 내부 구조를 알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화성은 태양계에서 내부 구조가 밝혀진 두 번째 행성이 되었죠. 화성의 내부 구조는 지구와 많이 닮아 있었지만 또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과연 화성의 내부 구조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현재 화성에는 인사이드 착륙선이 화성의 내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착륙선은 다른 탐사선들과는 달리 오직 한 장소에 고정되어 화성의 내부를 조사해 오고 있는데요. 특히 화성 표면에 설치된 작은 지진계를 통해 화성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동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사이드 착륙선이 그동안 수집해왔던 화성의 지질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인사이트 착륙선이 보내온 데이터에 따르면 화성에는 하루에 약 2번에서 10번 정도의 지진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진의 강도는 3.0에서 4.0 수준으로 비교적 약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통해 화성의 내부 구조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일단 화성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지각, 멘틀, 핵 이렇게 세 가지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화성의 지각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화성의 지각은 그동안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얇았습니다. 인사이드 착륙선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화성의 지각 두께는 약 20에서 39km 수준에 불과했죠. 화성의 전체 영역으로 확대했을 때의 평균 지각 두께는 약 24km에서 72km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화성의 지각 두께를 최대 100km까지 예상해오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구의 평균 대륙 지각의 두께는 약 33km이며 해양 지각의 두께는 약 10km 수준입니다. 또한 화성의 지각은 지구처럼 여러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지각판처럼 단층이나 균열과 같은 현상들이 화성에도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이는 화성의 열이 점점 식으면서 지각의 부피도 줄어들게 되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 아래에는 약 1560km 두께의 지구보다 훨씬 더 얇은 멘틀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화성의 얇은 멘틀은 핵의 냉각 속도를 가속시켰고 이로 인해 화성은 더 이상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인사이트 착륙선은 화성 표면의 자기화가 이전에 조사했던 수치보다 무려 10배나 더 강하다는 것도 알아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화성이 한때 지구 수준의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얇은 멘틀 아래에는 지구의 외핵과 비슷하게 생긴 아주 거대한 핵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화성의 핵은 무려 화성의 반지름보다도 더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었죠. 사실 과학자들도 화성의 핵이 이 정도로 거대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인사이트 착륙선은 화성의 거대한 핵 때문에 화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정 지진파들을 다수 놓쳐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화성에는 인사이트 착륙선이 감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화성의 핵은 지구의 외핵처럼 액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화성의 핵 안에도 지구처럼 단단한 내핵이 들어있는지까지는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인사이트 착륙선이 화성에서 조사를 시작한 지 이제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단 2년 만에 이렇게 화성의 내부 구조를 밝혀내는데 성공했죠. 달의 구조를 밝혀내는데 무려 40년이 걸렸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에 발견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화성의 내부는 지구와 아주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성이 지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의 발견은 화성의 탄생과 진화의 수수께끼를 밝혀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는 현재 화성의 계열 분화구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이곳에 착륙한 이래로 9년 동안이나 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죠. 큐리오시티의 가장 큰 탐사 목적은 바로 계열 분화구에서 고대 생명의 흔적을 찾는 일입니다. 과학자들은 먼 옛날 이곳에 커다란 호수가 존재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당시 이 호수에는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명의 흔적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흔적은 바로 생물의 화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의 생명들이 만들어냈을 수 있는 화학물질이죠. 이 두 가지가 생명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이러한 생명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화성에는 처음부터 생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 걸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몇 대 로버를 이용해 화성의 모든 지역과 땅속을 탐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흔적은 이러한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들보다 확실하진 않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기 분자도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죠. 실제로 과학자들은 2018년에 30억 년 된 퇴적암에서 유기 분자를 처음 발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은 이보다 앞선 2017년에 큐리오시티가 채취했던 샘플에도 유기 분자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큐리오시티는 계열 분화구에 위치한 배그놀드 언덕에서 흙을 수집했었는데요. 채집된 이 흙 샘플은 큐리오시티가 가지고 있던 채취용 컵에 담겨져 바로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화성 표면에서 채취된 흙 샘플에 별다른 기대를 하진 않았었습니다. 화성의 표면은 오랫동안 방사선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설사 유기 분자가 존재했더라도 모두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흙 샘플에는 아주 다양한 유기 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의 시선을 끌었던 것은 벤조산과 암모니아였는데요. 벤조산은 지구에서 식물에 의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며 암모니아는 정확히 말해서 유기 분자는 아니지만 다양한 유기물들과 밀접하게 반응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벤조산을 비롯한 여러 유기 분자들이 명확한 생물의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성에서 벤조산이나 아미노산과 같은 화합물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쩌면 화성 표면에는 더욱 다양한 유기 분자들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화성의 땅속이나 암석의 내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화성 표면에 있는 흙에도 아주 중요한 흔적들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번에 발견된 유기 분자들을 명확한 생명의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화성의 퍼즐을 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 조각 정도는 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화성에는 큐리오시티뿐만 아니라 퍼시비어런스라는 로봇도 예제로 분화구에서 열심히 조사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발견을 계기로 해서 예제로 분화구에서도 다양한 유기 분자들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조각들이 계속 발견된다면 열쇠는 언젠가 완성될 수 있을 겁니다. 화성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계곡이 존재합니다. 이 계곡은 메리너 계곡으로 길이는 4,000km, 폭은 200km, 깊이는 7km에 이르죠. 길이 약 450km, 폭 16km, 깊이 1.5km의 그랜드 캐니언은 그냥 귀여운 수준입니다. 그 거대한 크기만큼이나 아주 먼 옛날 이 계곡에는 상당량의 물이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계곡에는 아직도 많은 물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화성의 바깥쪽에는 가스 추적 궤도선이 화성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이 탐사 위성에는 중성자를 감지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TGO가 중성자를 추적하고 있는 이유는 화성의 땅속에서 수소를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성의 중성자는 우주 방사선이 화성의 표면에 부딪힐 때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중성자는 화성의 젖은 토양보다는 말라있는 토양에서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죠. 즉 이상할 정도로 중성자가 적게 발생되는 지역이 있다면 그곳에 수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소는 물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화성을 탐사하던 과학자들은 중성자가 아주 적게 발생되고 있는 지역을 발견했는데요. 이 지역은 바로 화성의 거대한 계곡인 메리너 계곡의 중심부였습니다. 그리고 TGO 탐사 위성은 이곳의 지하 1m 지점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농도의 수소를 감지했죠. 메리너 계곡의 무려 4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아주 높은 농도의 수소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대략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의 크기에 필적하는 정말 엄청난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성의 지하에서 고농도의 수소가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이곳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광물에는 액체 형태의 물 성분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메리너 계곡 지하에 존재하는 물은 액체가 아닌 얼음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런데 메리너 계곡의 방대한 물은 지금까지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일반적으로 화성의 적도 부근의 기압과 온도는 대량의 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리너 계곡은 분명히 화성의 적도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특수한 환경이 이곳에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리너 계곡의 가파른 경사와 각도, 그리고 방향 등이 물을 허용하는 환경을 만들어냈을 수 있죠. 어쩌면 이곳의 환경은 지구의 영구 동토층과 아주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곳에는 한때 화성에 존재했었던 생물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과학자들은 이곳의 정확한 환경과 물의 형태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의 발견은 미래의 화성 탐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미래에 이루어질 화성의 유인 탐사는 화성의 적도 쪽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 탐사 기지가 메리너 계곡 근처에 세워진다면 화성의 생명 탐사와 물의 공급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쩌면 메리너 계곡은 인류의 화성 진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성은 이주 계획을 기획하고 있을 만큼 우리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탐사선과 궤도선의 활약으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다양한 매스미디어에서도 다뤄지면서 다른 행성들보다도 더 친숙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친숙하다지만 사실 가까이 다가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행성입니다. 1960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60회에 걸쳐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화성 탐사에 성공한 드론과 탐사선, 궤도선은 모두 합쳐 고작 20건에 불과하죠. 수십억 달러를 들여 완성한 로켓의 결함, 행성 간 공전 주기와 중력의 영향, 수많은 소행성과의 충돌 등을 모두 고려한 궤도 계산의 문제 등 지구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죠. 만약 순조롭게 출발한다 해도 탐사선 자체 결함 문제나 화성의 모래 폭풍,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구와의 교신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우주선과 탐사선을 거대 은하 구울이 먹어버렸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쉽지 않은 도전을 처음 시작한 나라는 소련입니다. 소련은 1960년부터 1990년대 이전까지 총 18회에 걸쳐 화성 탐사를 시도했는데요. 1960년대 마스 1호가 화성에 접근하기 전 보낸 일부 데이터 외엔 마스 2호는 화성 표면에 충돌했고 마스 3호는 폭풍에 휘말려 20초간 빈 화면만을 보내온 게 전부였죠. 이후로 마스 4호부터 7호까지 모두 통신이 두절되거나 화성 진입에 실패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한편 최초의 인공위성 타이틀을 소련에게 뺏긴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소련보다 먼저 화성에 도착해 나라의 위상을 높이길 원했죠. 1964년에 발사된 미국의 화성 탐사선 메리너 4호는 1965년 화성에 성공적으로 접근했으며 메리너 6, 7, 8호를 지나 1971년 메리너 9호가 세계 최초로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1975년엔 미국의 바이킹 1호와 바이킹 2호가 궤도 진입은 물론 화성에 착륙까지 완벽하게 성공하며 달 탐사 경쟁에 이어 화성 탐사도 미국의 승리로 마무리됐죠. 2023년 현재 화성에서 활발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탐사선과 그 성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나사의 큐리오시티 탐사선은 최근 36억 년 전 화성 진흙층에서 육각형 균열 발견 소식을 전하며 과거 화성에 건기와 우기가 있었음을 알아내기도 하고 샤프산을 오르며 화성의 지층을 확인하고 지구와 비슷한 퇴적 특징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인도의 화성 궤도선 망갈리아는 애초 예정된 임무 기간을 훨씬 넘어 8년 동안 화성의 먼지 폭풍을 촬영하기도 하고 메탄 농도를 측정해 생명체가 호흡하고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화성 대기 연구와 물의 기원을 찾기 위한 메이브는
대기를 연구하면서 화성의 바다가 우주로 증발한 것이 아니라 암석의 결정 구조에 갇혀 있을 가능성을 최초로 제기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에서 볼 수 있는 수소 대 중수소 비율을 통해 원시 화성의 물 30에서 99%가 화학 반응으로 화성 지각 아래 묻히고 나머지 물만이 우주로 사라졌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죠. 아랍어로 희망이라는 뜻의 아랍에미리트의 탐사선 아말은 지금까지 보았던 오로라와 다른 구불구불한 모양의 오로라를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화성의 위성 중 하나인 데이모스의 뒷면을 최초로 관측하기도 하며 화성 대기의 기원을 연구하고 있죠. 인류가 화성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탐사하는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의 예제로 크레이터에서 생명의 징후인 유기 화합물을 발견하면서 계속해서 생명체의 흔적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디세이, 화성 정찰 위성 등과 현재 공식적인 임무를 종료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저너호, 오퍼튜니티, 스피릿은 아직까지도 화성에 관한 많은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해주고 있죠. 최근 임무를 종료한 화성 지질 탐사 역할의 나사의 인사이트 탐사선은 화성의 자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이에 따라 화성의 하루 길이가 연간 1000분의 1초씩 짧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 달을 화성으로 가는 중간 거점으로 만드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성 이주에 가장 적극적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킹할 만큼 민간 우주항공 기술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죠.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 그리고 발을 디딜 수 있는 토양과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화성은 앞으로 인간이 더 먼 우주로 나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이 되겠죠. 화성 게일분화구 위쪽 대기에 있는 산소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계절이 변화됨에 따라 산소의 농도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미스터리한 산소의 순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떠한 화학 물질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게일분화구는 약 35억 년에서 38억 년 전 운석 충돌에 의해 생긴 폭 154km의 분화구입니다. 나사의 큐리오시티 탐사선은 이 분화구 중심에 위치한 거대한 산인 샤프산 기슭에 착륙하여 2012년부터 탐사를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탐사선은 지난 3년 동안 탑재된 휴대용 분석기를 이용해 분화구 위쪽 대기의 분석을 진행해왔었습니다. 분석기는 화성의 대기 중 95%가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5%는 질소, 산소, 아르곤, 일산화탄소의 조합임을 확인했죠. 분석기는 화성에 겨울이 오면 극지방에서 이산화탄소가 얼게 되어 행성 전체의 기압이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증발하게 되어 공기압이 다시 상승한다는 것도 발견했죠. 그리고 아르곤과 질소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상승하거나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소의 경우는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왔고 과학자들은 곧 혼란에 빠졌습니다. 봄과 여름의 산소 농도는 기준치보다 30%나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가 겨울철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죠. 나사의 고더드 우주비행센터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미스터리를 설명하기 위해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일단 매 계절마다 산소의 농도가 불규칙하게 반복된다는 사실은 대기 역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자의 분해와 같은 대기에서 발생되는 물리적 과정 등도 이를 설명하기엔 많이 부족하죠. 결국 과학자들은 이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이나 흡수원 등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퍼즐은 분화구 내의 메탄 수치가 규칙적이지 않다는 문제와도 연결되는데요. 분석기는 이전의 분석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메탄이 여름에 약 60% 증가했다가 계절에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급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기후 및 우주과학 공학과 교수인 스실 아트레아 교수는 메탄과 산소 사이에는 감질나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교수는 이 둘과의 관계에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뭔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산소와 메탄은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지질학적으로 생성될 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어떠한 프로세스가 이들을 과도하게 생산해낼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음모론자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과학자들은 과도한 산소와 메탄은 지질학적 과정에 결과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현재 이러한 과잉산소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공급원은 화성의 토양이라고 연구팀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성 토양이 무엇이 이렇게 많은 양의 산소를 대기로 방출시키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화성에서 아주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흔적은 그동안 화성에서 발견된 흔적들 중에서 가장 생명과 가까웠는데요. 만약 이것이 지구 어딘가에서 발견되었다면 생명의 흔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았을 겁니다. 하지만 화성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그 점이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큐리오시티가 화성에서 수집한 샘플들을 분석했습니다. 이 샘플들은 모두 화성의 게일 분화구 내에 각기 다른 위치에서 수집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샘플들에는 탄소의 동위 원소인 탄소 12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탄소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탄소 12는 지구의 생물들이 음식물을 소화하거나 광합성을 하는 데 이용되는 아주 중요한 동위원소죠. 그래서 지구에서 발견되는 대량의 탄소 12는 생물학적인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전에 호주에서 발견되었던 약 27억 년 된 퇴적물도 화성의 샘플과 아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과학자들은 이 퇴적물이 고대 미생물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탄소 12가 화성의 샘플에서 대량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즉 이번의 발견은 먼 옛날 화성에 생명이 존재했었다는 최초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곳은 화성입니다. 화성은 지구와 전혀 다른 환경과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과학자들은 화성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지구에서는 생명의 흔적이 될 수도 있지만 화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과연 화성에 존재하는 대량의 탄소 12는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과학자들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3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화성의 대기에 있던 탄소 12가 유기분자들과 섞여 땅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화성의 대기의 이산화탄소는 자외선과 상호작용하여 복잡한 유기분자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유기분자들은 이곳에 있던 탄소 12와 섞여 함께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과거의 실험 결과가 있긴 하지만 아직 가설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화성이 우주 공간에 떠있는 분자 구름을 통과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하게도 이 분자 구름에는 아주 많은 양의 탄소 12가 포함되어 있었죠. 화성이 이 구름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 12가 지표면에 내려앉게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역시 뭔가 그럴듯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연한 사건이 연속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 시나리오는 검증하기도 매우 어렵고 훨씬 더 많은 추가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먼 옛날 화성에 존재했던 생명체들이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화성의 지하에 살았던 미생물들은 탄소 12를 소비해서 메탄을 방출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온 메탄은 지표면에 있던 다른 미생물이나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메탄은 다시 탄소 12로 전환되었고 그대로 지표면에 남겨졌을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지구에서 발견되는 이와 비슷한 퇴적물에서 미생물들의 흔적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 역시도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바로 화성에서 미생물의 흔적이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이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큐리오시티는 화성에서 메탄 등의 생명과 관련된 유기 분자들을 발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생명에게 아주 중요한 탄소 12도 발견해냈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진짜를 가려낼 마지막 퍼즐 조각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세 번째 시나리오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그 조각을 찾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의 사막에서 화성 대기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새로운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23년 2월 3일 사이언스 어드밴스드에 게재된 논문 중 하나인데요. 화성의 대기는 푸른 석양을 가진 얇은 공기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보다 대기 밀도가 60분의 1에 불과해 생명체가 살기에 각박한 환경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화성 대기에 대해선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대기가 이렇게 얇게 형성되었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화성의 대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사실 명쾌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미국 미네소타의 사막에서 발견된 암석이 이러한 화성 대기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성 대기권은 평균 약 0.6kPa의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대기압이 약 101.3kPa인 것을 생각하면 아주 낮은 수치인데요. 이것은 화성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를 가진 것과 돌로 이루어져 높은 밀도를 가진 것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화성의 대기가 예전에는 존재했으나 지금은 사라졌다고 말하며 어떠한 작용 또는 사건으로 인해 두꺼웠던 화성의 대기가 우주 중으로 날아갔다는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발견에서 화성의 대기가 두꺼웠을 당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를 유지했을 거라 믿으며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설의 증거는 화성이 아닌 지구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미국의 미네소타주 둘루스에서 발견된 암석들은 철분이 풍부한 광물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성의 암석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철분이 산화되어 붉어진 화성의 모래와 같이 다량의 산화철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에 연구진들은 지구의 멘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둘루스 암석의 철 성분이 지구 표면에서 물과 접촉하여 수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때 특이한 사실이 하나 더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 화성의 암석들은 지구의 암석보다 약 5배나 많은 수소를 방출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수소는 온실가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성의 암석이 산화되어 발생하는 수소는 화성의 대기 중으로 들어가게 되고 태양에서 나오는 열을 머금어 행성의 기온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온실 효과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화성의 철이 풍부한 암석들이 화성의 물과 만나 산화될 때 지구보다 약 5배 많은 어마어마한 양의 수소를 발생시켰고 대기 중으로 유입되어 다른 가스들과 결합한 수소는 온실 효과를 생성하여 행성을 더욱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논문의 주저자인 캘거리 대학의 지구과학 부교수 벤자민 투톨로 박사는 이렇게 발생한 수소는 화성의 기온을 상승하게 하여 고대 화성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다른 성분들과 결합하여 어쩌면 생명체의 구성 요소를 형성할 수 있는 독특한 광물들과 유기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 과정이 고대 화성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추정일 뿐 여전히 확인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화성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철분 함량이 많은 암석들이 물과
물과 만나 수소를 방출하는 과정인 뱀화 현상이 지구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화성에서 일어나는 뱀화 현상을 지구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비교하기 위해 나사의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의 내부 실험실을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구진은 화성의 암석에서도 지구와 같은 암석의 변형을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화성의 철분이 물과 만나 산화될 때 발생한 수소가 화성의 온실 효과를 가져왔다는 가능성 높은 가설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래된 화성의 암석에서 고대 화성의 대기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발견하였는데요. 그것도 화성이 아닌 지구에서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번에 발견된 암석의 분석을 통해 화성뿐만 아니라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성이 몇십억 년 후에 지구가 겪을 미래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